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문제를 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가긴 합니다만 그저 간과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머닝 전략, 지정학적 우려와 함께 국내 증시의 또 차별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전략 더 들어가겠습니다. KB증권 하인환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뭐 2주간의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죠? 네. 결국은 이제 페인트 모션이었는지 주말에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인데 관련된 흐름 어떻게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전쟁이 빨리 끝나질 않길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네. 끝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작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네. 내세웠었는데 네.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예.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얻은 거는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광물 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한 히토류 쪽을 보완을 네. 했던 거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쪽을 좀 지지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상승폭이라면은 미국한테도 나쁠 게 없거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원자재, 원유 수출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 원유 시장의 공급자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중동에 의존했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런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1970년대처럼 원자재가 그렇게 급등하는 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WTI 기준으로 80불 정도까지 제한이 된다면은 네. 이게 전년 한 7월에 2024년 7월에 한 80불 정도였었거든요. YOY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미치는 압력이 중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낮아지긴 해야겠죠. 그래서 그 물가에 주는 부담은 크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네, 미국이 방산을 항상 수출을 해오면서 주요 전쟁의 시대마다 큰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역시 무기는 미국이 가장 우세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파생해서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반발에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부딪히는 이유가 예산의 내용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에 대한 예산은 감축시키겠다라는 계획인 반면에 네. 국방부는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이제 상원에서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쟁이 지속된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더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좀 더 지속되길 원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그 생각을 하기까지는 사실은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시면서 그죠. 스타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뽑아내시는 거죠.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끝내기는커녕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란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용인하고 즐기는 측면이 있다. 7월엔 또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 유예했던 기간이 이제 또 다가와서 그것도 관세 얘기도 불안인데 네. 하인환 수석께서는 뭐 관련해서 뭐 관세 얘기도 하시겠지만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을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네. 1897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고요. 네. 롤모델이라고 우리가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 이 맥킨리의 정책을 참고해 보면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이었고 두 번째가 제국주의적인 팽창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1897년에 취임을 하고 관세율을 실제로 올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1900년대 초반부터 관세율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관세율을 떨어뜨렸던 논리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호 관세라는 논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세율을 처음엔 높였다가 이후에는 떨어뜨렸던 논리가 적용이 됐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관련된 뉴스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다음 정책을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게 이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영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네. 뭐 원전 이런 네.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 주도주였었는데 이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15분에 듣기에 아까운 얘기인데요. 얘기가 자료 쓰신 거 있으시죠? 좀 네. 찾아보시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윌리엄 맥킨리라는 미국의 과거의 대통령. 아까 자료 보여주셨는데 사진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트럼프하고 그런 강력한 미국을 얘기하면서 뭐 노이즈도 많겠죠.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속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결말은 또 별로 좋지 않았던 암살당했네요, 그죠? 그 자료도 맞습니다. 있고, 그죠? 어쨌든 그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롤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게 정책의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하고 이제 섹터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그럼 우리 시장 전망부터 코스피 3000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대외학제로 주춤거립니다. 그러면 전망은 또 대응은요? 예. 일단 숨고르기는 불가피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 원유의 의존도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숨고르기는 불가피하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괜찮고 또 수급이 정말 우호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2023년 그리고 24년과 약간 유사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23년 초부터 지난 정부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좀 노리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면서 이번 달 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급적인 뒷받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섹터 이야기. 당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그의 어떤 수혜를 받는 방산주나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주나 이런 쪽은 당분간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제 이게 좀 리스크가 잦아들면 좀 주가가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정유주보다는 네. 방산주를 더 선호하는데 예. 방산 같은 경우는 전쟁이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한번 쏘았다라고 해서 이제 무기를 좀 더 구매를 하다가 무기를 이제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을 안 쏘게 되면은 당장 국방에 대한 투자를 멈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전쟁이 있었다면은 그 두려움이 최소 1, 2년은 지속되겠죠. 그래서 방산에 대한 투자는 정말 최소한 1, 2년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방산은 좀 중장기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이슈가 이번에 중동 전쟁이 하나 또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는 레벨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쟁이 좀 완화될 경우에는 네. 유가가 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좀 당장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유주보다는 방산주를 이번 네. 전쟁 이슈 관점에서는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주는 구조적 성장주이고 그죠? 정유주 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니까 구별이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오늘 뭐 모든 섹터 얘기 못하게 되고 우리 하 의원께서 주목할 섹터로 우주항공 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방산 얘기를 했는데 우주항공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방산에서 조금 더 파생한 네. 섹터가 우주항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은 특히 이제 국내 기업도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지만 해외 기업도 같이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기업 중에서는 뭐 로켓랩이나 AST 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네. 특히 그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 이게 미국 국방부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영향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순수 우주 기업을 보는 것보다는 방산의 성격이 좀 더 섞여 있는 그런 기업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뭐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않군요.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을 국방 예산이나 이런 걸로 관심 가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이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데가 어디라 그러셨죠? 로켓랩이라는 기업과 로켓랩, 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스페이스 모바일. 네. 이런 미국 기업 두 개를 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이런 하나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런 프로젝트 어떤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우리도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그랬지만 그런 어떤 국가적인 동력이나 아젠다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약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약간의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하나그룹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 쪽에서의 투자가 미국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이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그룹을 특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 얘기를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나머지 섹터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반도체도 궁금하고 투자자들은 그렇죠. 예. 조선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네. 앞서 로직이라고 하면 조선은 이제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그죠? 네. 반도체나 뭐 혹은 이제 뭐 자동차나 수출주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랑 제가 네. 또 다른 하나 업종 증권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는 좀 덜 선호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싸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올라오면서 2016, 17년 사이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두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던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16년 11월에 당선이 되면서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꽤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고 또 이제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그 이후로 반도체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조금씩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좋게 보신다는 의미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증시가 강세로 가는 네. 과정에서 특히 금융주들이 20년마다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사이클이 있는데 네. 이유는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정책과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항상 맞물렸었거든요. 지금은 증권주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머닝전략 KB증권 하인환 수석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윌리엄 맥킨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스타디를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